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취임식은 역대 취임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취임식 때마다 공원과 거리를 가득 메웠던 인파는 자취를 감추었고 한정된 축하객들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17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명령에는 파리 기후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 복귀, 연방자산 내에서 마스크 사용 의무화,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시행된 행정명령으로는 100일간 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당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 중국과 일본은 예상보다 울상을 짓고 있고 한국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웃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같은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지우기를 시작했지만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바이든 내각은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그동안 트럼프의 중국 강경책을 옳았고 미국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바이든과 가장 빨리 만나겠다고 했지만 좌절되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방미를 통해 바이든과 제일 빨리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하며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며 지지율이 바닥을 친 스가는 외교 분야에서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스가는 가장 빨리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을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무기로 일본 방위를 막는다는 이른바 핵우산 제공을 명기하려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 대통령이 취임 후에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순서에 각국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된다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스가의 야심찬 계획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바이든이 스가의 방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바이든은 올해 80세로 고령이어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스가가 백악관에 제일 먼저 가서 관계를 과시했던 장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크크 코로나 불안해서 일본하고 먼저 만나겠냐. 올림픽 여는데 협조해달랄까봐 킥했나. 바이든이 대통령에 오르며 국내에서는 과거 친일적인 민주당의 행태에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유리한 상황도 있으며 앞으로 얻어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트럼프가 500%를 인상해달라고 했던 방위비입니다. 지난해 방위비 협상은 계속적으로 결렬되며 최종 13% 인상으로 협상되었으나 이 또한 트럼프가 끝까지 50%를 올려달라고 우겨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시 한국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13%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방위비 4조 원을 아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앞세운 바이든 친환경 정책의 최대 수혜 업종은 2차 전지와 수소 전기차 분야라면서 여기에 청정에너지, 도시 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등 우리에겐 기회 요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5G,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봉쇄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사이익을 보았던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올해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천조 원대의 뉴딜 프로젝트에서도 중국보다는 한국의 소재 부품 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기아차가 F카를 만든다는 소식은 양국 협력의 성과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백악관 문고리 권력에 배치되었다는 2명의 한국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총괄은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소속인 한국계 데이비드 조가 맡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지난달 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바이든의 경호총괄로 선발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도 경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성공적으로 경호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 공무원을 위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비밀경호국에서 백악관 일대 보안계획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내부 동료들에게도 최고의 요원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존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1995년 백악관 비밀 경호국에 들어갔고 한국계 및 아시아계 출신으로는 비밀 경호국의 첫 주요 고위직으로 선출되며 이후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데이비드 존은 한국어에도 능통해 2017년 트럼프 방한 등 한국에 올 때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과 소주를 함께 마시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경호처는 만들어질 때 백악관 비밀 경호국을 벤치마킹 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경호처를 K경호라고 부르며 경호 영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데이비드 조를 통해서 양국 경호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지며 국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 외에도 새 백악관에는 또 다른 한국계 인사 진아리가 합류합니다. 진아리는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일정 담당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진아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자랐고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합류 전까지는 바이든 재단의 선임정책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바이든 여사의 군인가족 지원 사업 등을 도왔습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밑에서도 백악관 법무실과 인사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일하는 두 명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국 의원 4명이 당선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AP통신은 시위대가 난입해 폭동을 일으켜 난장판이 된 미국 의회를 청소하는 한 의원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미 연방하원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의원이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의사당 경호 인력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 의원 톰 멜리노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1시로 기억되는데 경호의원 2명이 있었고 뭔가를 치우는 다른 한 사람을 봤는데 앤디였다. 청중을 위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다. 가슴이 저미는 순간이었다. 앤디 김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진이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어머니에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거라는 댓글을 봤는데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앤디 김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훼손된 의사당의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계 이민 1세로 뉴저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한 앤디 김은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 국무부에 첫 발을 디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앤디 김은 국무부 보안 담당 부서로부터 한 번 더 관련된 사안은 담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원래 중동 전문가로서 한 번 더 관련된 사안을 맡을 생각도 없었지만 국무부에서 내가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무부에는 브라질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브라질 출신도 있었고 독일 문제를 다루는 독일 혈통도 있었다며 그런데 국무부 보안 담당 부서가 나에 대해서만 선을 긋고 나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그는 국무부를 떠나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뉴저지주 하원 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앤디 김은 본인의 역할과 소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미 발전을 위한 가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한국의 인재들은 미국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대마도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대마도와 한국,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언제 대마도를 빼앗아 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마도는 원래 단일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였죠. 섬의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대마도는 현재도 농업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죠.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가다가 사실상 우리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은 탓에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기웃거리는 섬이 되어버렸죠. 세종에게 왕권을 넘긴 태종 이방원은 왜구의 소굴이 되어버린 대마도의 정벌을 결정했습니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후벼지고 비좁아 누추하므로 외놈들이 거류하게 두었다.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서 날뛰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며 부모 형제를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그칠 날이 없다. 대마도 원정을 끝낸 태종은 병조판서에게 명예서계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서계에는 대마도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하고 본래 조선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대마도는 조선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관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는데 전쟁으로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조선은 전란의 수습과 더불어 남쪽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대마도는 주 수입원을 잃게 되었죠. 이후 대마도는 일본의 각 지역과의 중개무역에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네, 조금씩 일본으로 무게의 주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도를 통일합니다. 일본에는 에도 막부가 들어서죠. 에도 막부는 조선이 방심한 틈을 타 지배권을 더 강화합니다.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로 완전히 넘어간 건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불법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대마도의 외교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일본 정부가 빼앗아가고 관리도 파견했습니다. 대마도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진 기간을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국제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가지고 오려면 국제재판에 회부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내놓을 리 없고 전쟁을 벌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마도와 비슷한 사례가 주변 국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트라브랑카 영유권 다툼이죠. 페트라브랑카는 길이 137m, 폭 60m의 아주 작은 무인도로 두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섬의 영유권을 놓고 1980년부터 28년간 분쟁을 벌였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들고 온 증거는 태고 때부터 섬이 조우르 왕국의 영유권에 있었다는 역사적 문헌 등입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 독립 이후 치료 지배를 계속해 왔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입장과 비슷하고 싱가포르가 일본의 입장과 맞물립니다. 두 나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말레이시아가 1953년 이래 1979년까지 단 한 번도 싱가포르의 실효 지배를 반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섬 주변 해역에서 해남 및 조난 선박 사건을 꾸준히 조사해 왔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의 발가문 등에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기술하고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죠. 결국 2008년 5월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입장인 말레이시아는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졌는지 봐야 하죠. 네, 싱가포르의 행위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본이 대마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킨 이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현대 역사에서 대마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요구를 한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국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상하도의 두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해 간 것이다. 이후 일본 측이 반발하자 다시 한번 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949년 1월 8일 연두회견이라고 합니다. 대일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합산하여야 한다. 특히 대마도는 별개로 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왔고 도민들은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 대통령은 대마도 곳곳에 건립된 비석을 예로 들었습니다. 포츠담 선언을 언급하며 일본이 영토 반환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죠. 이는 상당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강제 편입 이후 한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근대 이전의 자료는 대부분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땅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일본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도 사실 있습니다. 바로 삼국 접양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이 미국에게 강제 개항 당시 영토 협상을 하며 사용된 지도입니다. 이 중요한 지도에 대마도는 조선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공인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에게서 강제로 대마도를 빼앗아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명백한 증거죠. 일본은 1860년대 오가사와라 제도를 두고 미국과 분쟁하던 당시 삼국 접양 지도의 프랑스 어판을 증거로 제시하여 영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울릉도와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된 그 지도를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한국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국제조약에서 사용된 1862년 삼국 접양지도 프랑스 어판의 제작 시기를 결정적 기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마도의 영토권을 증명해야 하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증거를 내세워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이 영토 분쟁의 완벽한 해결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강제로 집행하는 기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대마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자고 하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펄쩍 뛸 겁니다. 자신들의 시효 지배를 근거로 자신감을 내비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는 법이죠. 한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